자, 그래서 불법 건축물이 매년 한 24만 채가 불법 건축물로 걸리고 있습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숫자가 불법 건축물로 걸리고 있는데요. 자, 그러면 2023년도에 불법 건축물이 얼마나 걸렸고 이행강제금이 얼마나 나왔는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행강제금이 어마어마하게 나왔는데요. 정말 불법 건축물의 실태가 굉장히 심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불법 건축물에 걸리게 되면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건용 건축사입니다. 이번 시간은 대법원 판결을 가지고 여러분과 같이 공부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4년 5월 9일 날 대법원 판결이 나왔는데요. 언론에는 6월 2일자로 그 기사가 나왔습니다. 자, 어떤 내용이냐면 불법 건축물에 관련된 원상복구할 때까지 계속해서 처벌할 수 있다. 이 내용으로 대법원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그동안 판결에서 상당히 뒤집혀진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 내용이 현장에서는 파장이 클 것 같은데요. 왜 그러냐면은 불법 건축물에 관련된 내용이 상당히 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2023년도 위반 건축물 징수 금액도 이번에 발표됐는데요. 대략 한 해에 불법 건축물로 걸리는 내용이 대략 한 24만 채가 불법 건축물로 걸리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24만 채가 여기에 해당되는 부분이 되겠는데요. 어떤 판결이 나왔는지 이 내용을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언론 뉴스에 불법 건축물을 처벌을 받고 철거를 안 했다면 대법원은 다시 처벌 가능하다. 이 내용이 24년 6월 2일자로 그 판결이 나왔습니다. 자, 판결 내용을 보시면요. 대법원 1부 주심 김선수 대법관은 2024년 5월 9일에 개발제한구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와 B씨에게 면소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창원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자, 그러니까 원심이 있고요. 항소심이 있죠. 그 다음에는 이제 대법원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대법원에서는 법리 판단을 하는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대법원 판결이 항소심에서 판결한 내용이 잘못됐다. 그래서 그 결과를 파기를 하고 다시 원심으로 내보냈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은 면소가 나오는데요. 이 면소라는 것은 같은 사건의 확정 판결 등이 있는 때 소송을 종결하는 판결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대법원이 판결한 내용은 항소심에서 면소를 선고한 그 판결을 잘못됐다. 다시 재판해라. 이렇게 판결을 깨고 사건을 창원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떠한 사건으로 이 부분을 좀 말씀하는지 좀 보겠는데요. 불법 건축물에 관련된 처벌을 받았는데 철거를 또 안 하고 있었다. 철거를 안 했는데 다시 그 부분에 대해서 처벌을 가능하다. 이렇게 대법원에서 판결을 내렸습니다. 자, 그러면은 사건에 관련된 내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사건 개요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사건은 2015년 A씨가 경남 김해시의 개발제한구역 내에 B씨 등이 소유한 토지에 시청의 허가 없이 축사 건물 등을 세운 것이 발단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소재지는 경남 김해시고요. 개발제한구역이니까 그린벨트 지역이 되겠습니다. 자, 그린벨트 지역에다가 무허가로 축사를 신축했다. 이 부분이 2015년도에 축사를 신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 보시면은 A씨가 나오고 B씨가 나오는데요. B씨 같은 경우는 토지 소유주의 일부가 되겠고 A씨랑 B씨가 합동해서 무허가로 축사 건물을 세웠고요. 그 축사 건물이 무허가 건축물이기 때문에 불법 건축물 단속에 걸렸겠죠. 그래서 김해시는 2017년에 A씨와 B씨에게 불법 건축물을 철거를 해라. 그리고 원상복구를 해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는데 이들은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불법 건축물에 걸리게 되면은 해당 구청이나 시청에서 불법 건축물에 관련된 시정명령, 그러니까 원상복구하라고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자, 명령을 내렸는데 그거를 이행하지 않으면 이제 재판을 간다든지 아니면 계속해서 이행강제금을 내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A씨 등은 개발제한법 위반 혐의로 기소가 됐습니다. 기소가 돼서 2019년 12월에 유죄 판결이 확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2015년에 무허가 신축을 했고 최종적으로 2019년
12월에 유죄 판결이 확정이 됐습니다. 유죄 판결이 확정됐다. 자,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고 다시 2020년도로 넘어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김해 씨는 2020년 6월에 다시 한번 그 해당 건축물을 철거하라고 명령을 또 내렸습니다. 자, 그런데 A씨 등은 명령에 따르지 않고 또 버틴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2019년 12월에 유죄 판결 확정받고 다시 2020년 6월에 김해시에서 철거하라고 또 명령을 내린 거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령을 따르지 않고 버텼다. 자, 결국 두 사람은 같은 혐의로 추가 기소됐습니다. 자, 그러니까 2019년에 끝났는데 또 안 하니까 김해시에서는 또 한 번 기소를 하게 된 거죠. 자, 그래서 두 번째 기소한 재판에서 1심은 이들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보고 A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그리고 공범 B씨에는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벌금 700만 원. 자, 그러나 2심이 또 들어가게 됐죠. 그래서 2심에서는 앞선 확정 판결을 유죄로 면소를 선고해 버렸다. 그러니까 2019년 12월에 한 번 재판이 있었고 유죄 판결이 났는데 그 재판이 확정됐기 때문에 똑같은 사건 아니냐. 그래서 이 판결을 가지고 면소를 선고해 버린 거죠. 자, 면소는 이전에 확정 판결이 있었기 때문에 재판을 종료해 버린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2심 재판부는 이 사건 공소 사실과 종전 형사사건 확정 판결의 범죄 사실은 기초가 되는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 있어서 동일하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한 번 재판했던 그 확정 판결과 두 번째 재판이 똑같다. 그리고 A씨 등은 건축물을 원상복구하라는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아 이미 형사처벌을 받았으므로 면소되어야 한다. 자, 똑같은 사건으로 형사처벌에 대한 확정을 받았기 때문에 똑같은 재판을 또 하면은 이게 문제가 되지 않느냐. 그래서 재판을 종결시켜버리게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1심을 뒤집고 그냥 재판을 종결하겠다. 왜? 2019년 재판이 한번 확정됐기 때문에 똑같은 사건으로 또 재판한다는 부분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해서 2심에서 면소 판결이 나오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다시 대법원으로 올라가서 한 번 더 재판을 받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대법원 판결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4년 5월 9일에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자,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는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 판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그러니까 항소심에서 말하는 그 판결이 법리를 잘못 오해했다. 잘못 오해해서 판결이 잘못됐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파기환송 판결을 내렸고요. 철거 명령의 시점이 다른 만큼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은 별개 범죄라고 본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철거 명령이 시점이 달랐다. 우리가 2019년 재판과 2020년에 새로 들어간 재판에 그 철거 명령 시점이 달랐기 때문에 이 부분은 별개 범죄라고 본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대법원은 종전 확정 판결의 범죄 사실은 2017년 10월 31일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것이고, 이게 바로 이제 첫 번째 재판이죠. 2019년 12월에 확정된 재판이고, 자, 이 사건의 공소 사실은 그와 별개의 절차를 거쳐서 이루어진 2020년 6월 29일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던 것으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첫 번째는 2017년에 시정명령이 나온 것이고, 두 번째 재판은 2020년 6월 달에 시정명령을 또 내렸기 때문에 그 사건이 별개 사건이라고 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법리를 오해했기 때문에 판결이 잘못됐고 다시 파기환송을 내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불법 건축물이 똑같지만 시정명령의 시점이 첫 번째가 있고 두 번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각각의 범죄라고 본 부분이 되겠습니다. 굉장히 조금 중요한 내용이 되겠고요. 우리가 불법 건축물을 한번 저지르고 계속해서 쭉 이어가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벌금을 내고 뭐 형사처벌을 받았기 때문에 뭐 시정을 안 해도 된다라고 우길 수 있는데, 이 대법원 판결이 현장에서 큰 파장이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대법원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판결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면소로 판결해야 한다고 본다면 한 번 위법한 행위를 가지고 이를 그대로 유지하고 시정명령에 응하지 않더라도 첫 번째 위법 행위로만 가볍게 처벌되고 재차 처벌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므로 매우 부당하다, 이렇게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항소심에서 말한 면소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법리를 말하고 있는데요. 한 번 위법 행위를 한 경우에 이를 그냥 그대로 유지하고 시정명령을 응하지 않더라도 첫 번째 위법 행위가 가볍게 처벌된다면은 그냥 그걸로 끝나기 때문에 이거는 재차 처벌할 수가 없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매우 부당하다, 이렇게 판결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1심에서는 이들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보고 A씨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공범 B씨에는 벌금 700만 원을 내린 이 판결이 적법하다고 본 부분이 되겠습니다. 2심에서는 면소를 선고해버렸잖아요. 이 부분이 잘못됐다는 부분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 불법 건축물의 시정명령이 계속해서 나올 수가 있다. 그러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각각 개별 사건으로 보고 계속해서 처벌을 할 수 있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이 상당히 조금 큰 판결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불법 건축물이 매년 한 24만 채가 불법 건축물로 걸리고 있습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숫자가 불법 건축물로 걸리고 있는데요. 자, 그러면 2023년도에 불법 건축물이 얼마나 걸렸고 이행강제금이 얼마나 나왔는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행강제금이 어마어마하게 나왔는데요. 정말 불법 건축물의 실태가 굉장히 심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2023년도 불법 건축물의 실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언론에 2024년 6월 2일에 발표를 했고요. 이러다가 건물이 폭삭 날벼락이 맞을 수도 있다. 2023년도에 무려 24만 채가 불법 건축물로 적발됐다고 국토교통부 통계 자료가 나왔습니다. 무려 24만 채입니다. 24만 채. 자, 주거용 같은 경우는 11만 4,117건, 비주거용이 12만 6,068건입니다. 그러니까 비주거용이 더 많이 나왔는데요. 거의 뭐 50%에 육박하게 주거용과 비주거용이 불법 건축물로 걸리게 된 부분이 되겠고요. 총 24만 185건이 불법 건축물로 걸린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대부분의 불법 건축물의 위반 내용이 뭐냐면 무허가 건축, 즉 건축 허가를 받지 않고 그냥 불법 행위를 하는 부분이 되겠고요. 무신고, 즉 건축 신고 행위를 하지 않고 위반을 한 내용이 20만 8,918건이기 때문에 대략 한 21만 건이 무허가로 증축이라든가 개조라든가 용도 변경이라든가 다양한 위반 행위를 하고 있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이게 상당히 심각하고요. 거의 뭐 시정 명령이 나오면은 이 시정 건수가 고작 8% 수준이기 때문에 92%는 그냥 이행강제금을 낸다든지 아니면 이행강제금도 안 내고 또 경매라든가 공매 절차를 밟아서 넘어가는 경우들이 있다. 그래서 시정 건수가 8% 수준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심각하지 않느냐. 그래서 오래된 건축물 같은 경우는 불법 행위를 하다가 건물이 폭삭 날벼락으로 무너질 수도 있다. 이렇게 언론 기사로 비판하고 있습니다. 자, 24만 185건. 자, 그러면은 이행강제금의 그 액수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반 건축물에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2023년도에만 무려 1,987억 원입니다. 약 13만 건의 이행강제금이 나갔고요. 거의 뭐 2천억 원이 달하는 어마어마한 금액이 이행강제금으로 나갔고요. 자, 징수금액. 최종적으로 징수한 금액은 1,220억 원. 상당히 많은 금액이 징수가 됐습니다. 자, 그러니까 거의 뭐 2천억 원이 이행강제금으로 부과됐는데 1,220억 원이면은 50%가 조금 넘는 대략 한 60% 정도의 금액만 징수되고 있다. 나머지 40%는 이행강제금을 내지 않고 있다. 이렇게 또 해석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한 해에 무려 1,220억 원이 이행강제금으로 징수되고 있습니다. 자, 서울 같은 경우는요, 836억 원이 이행강제금으로 부과됐고요. 징수 금액은 538억 원입니다. 538억 원. 상당히 큰 규모의 금액이 징수 금액으로 들어가고 있다.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허가권자는 위반 건축물 이행 기간까지 시정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계속해서
부과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위반 건축물의 그 건수가 24만 채, 징수금액은 무려 1220억 원, 상당히 큰 규모의 징수금액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불법 건축물에 걸린 사람이 24만 채가 되는데요. 자, 불법 건축물에 걸리게 되면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불법 건축물에 걸리면 두 가지 답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는 원상복구를 해라. 자, 불법 건축물에 걸리면은 무엇이 불법인지를 시정명령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뭐 4층 베란다를 불법으로 확장을 했고, 아니면 1층의 일부분을 불법으로 확장을 했고,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오거든요. 그 부분을 원상복구를 해야 됩니다. 원상복구를 하지 않으면 시정할 때까지 이행강제금을 계속해서 낼 수밖에 없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도 예전 건물주가 불법행위를 했는데 내가 그 건물을 사서 들어가는 경우에는 대략 한 75%까지 감면 조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감면 조치가 너무 크기 때문에 원상복구를 하지 않고 그냥 임대료가 더 큽니다. 임대료가 더 크기 때문에 위반행위를 원상복구하지 않는다. 자, 그러면 뭐냐? 이행강제금이 임대료보다 더 크다면 원상복구를 하겠죠. 그러나 현재 상황으로는 임대료가 이행강제금보다 훨씬 많이 벌기 때문에 차라리 임대료 많이 받아서 이행강제금을 조금씩 내는 게 낫겠다. 이런 행위를 지금 하고 있는 게 현장의 소식이고요. 그리고 이제 음식점 하는 경우는 이 불법 건축물에 걸리게 되면 영업정지를 받습니다. 영업정지를 받고 전세대출도 연장이 안 됩니다. 이렇기 때문에 불법 건축물에 걸리게 되면 원상복구가 답이다. 이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혹시 여기에 해당되는 건물주 같은 부분은 여러분이 잘 보시고 대처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대법원 판례 불법 건축물에 걸려서 시정명령을 받게 되면 계속해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첫 번째 사건으로 확정되더라도 두 번째 재판에 넘어가서 또 처벌받을 수 있고, 두 번째 안 하게 된다면 세 번째로 넘어가서 또 처벌받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불법 건축물에 걸리게 되면 원상복구만이 답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최근에 대법원 판결을 여러분에게 조금 제공을 했고요. 앞으로 다른 뉴스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